자, 373페이지에요. 해제 효과죠. 자,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효과를 부여하냐. 이 민법상의 규정을 한번 먼저 볼까요? 민법상 규정. 여기에서는 효과의 내용을 세 가지를, 네 가지 정도 들을까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다 그랬죠? 소급 치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이게 소급표. 두 번째는 소급 치료되는 거예요. 무효로 만드는 거죠.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면 그러면 계약 내용 이전까지 해제되기 전까지 주고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부 이행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그러면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데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라. 원상 회복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민법상의 해제라는 것은 법정 해제권을 우리가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시험문에. 그러면 법정 해제는 그 요건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하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했을 때 그 상대방이 채권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러면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채무 불이행한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로 인하여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래서 소급 무효로 만들고 원상 회복했다 하더라도 손해는 여전히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한 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할 때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되니까 동시이행 관계다. 우리 민법에 이렇게 명문으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할 때는 서로 모두 같이 동시에 주고받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뭐냐? 해제 효과는 결국 전국적으로 어떻게 돼요? 양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법에 의해서 계약이 존재하면 서로 이행해야 될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해제죠. 그래서 그러면 계약 관계에서의 계약 당사자는 해방된다. 그 해방시키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즉 소급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따라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원상회복으로 처리하고 다 돌려주고 돌려받고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라 이 말이죠. 원상회복. 그리고 채무 불이행한 당사자는 해제권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생기니까 해제한 사람은 별도로 너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허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3대 효과입니다. 해제의 3대 효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소급표가 있으면 여기는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겨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거래한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때 제3자라는 것은 해제 대상인 계약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자로서 종국적 권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해제 대상의 계약을 기초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이 관계가 반드시 해제 대상인 계약에서 기초된 이 거래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물건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해제 대상인 계약, 기초가 된 그 계약에 거래된 물건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물건에 관계된 물건, 여기에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한다.
이해관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관계로 나타나는 이 제3자는 반드시 종국적 권리,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종국적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부동산일 때는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일 때는 점유 이전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부동산을 주로 하니까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니면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렇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종국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이럴 때 제3자라고 우리는 지칭한다라는 것이죠. 제3자 개념이다. 그죠? 자, 이때 이 제3자의 보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보호하는 범위.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만약에 여기에 해제 대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다. 전에 그 계약을 개최로 새롭게 거래한 당사자. 이럴 때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 사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알고 했던, 불문하고 보호합니다. 즉, 이 제3자가 취득한 권리, 종국적 권리 있죠? 이 종국적 권리가 보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악을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무조건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해제 대상인 계약, 기초가 된 이 계약이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해제한 후에 다시 이것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새로운 거래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이런 제3자일 때는 이 사람은 이 해제했다는 사실을, 해제 사실, 이것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 이 사람만 보호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해제한 후에 거래한 제3자일 때는 앞에 거래 계약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거래한 제3자일 때는 보호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제3자 보호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사람이냐, 해제하고 난 뒤에 거래한 제3자냐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제3자의 보호 범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소급표 관련해서는 제3자 보호 문제가 이렇게 해서 다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의 성질은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부당이득이죠. 따라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의 성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반환 범위를 정할 때 여기에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말고 원상 복구 다 하라는 거죠. 선악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라는 거예요. 전부. 받은 것을 전부 반환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상 회복이죠. 전부 반환하니까 원상 회복하는 거죠. 전부 반환한다. 전부 반환할 때 그 반환 대상은 당연히 원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전부 반환, 원물 반환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악 불문하고 전부 반환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반환의 범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반환 범위를 정했죠. 범위는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인데
그 범위에 관해서는 특칙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상회복에서는 선악불문하고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반환한다. 그래서 받은 건 몽땅 다 반환한다. 그래서 원물 자체를 다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반환하는 원물 자체가 금전일 때는, 그러면 금전을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받은 날로부터 그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자, 원물 자체가 금전 반환에 해당될 때는 그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돼. 왜냐하면 이 받을 때 그 자체가 타인의 소유 금전이잖아요. 타인의 금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이자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자를 가지고 있고 반환해주지 않으면 부당한 이득이죠. 그래서 이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이 이자 자체도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로서의 이자 반환이다. 이것을 우리 법에 명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당에 원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여기에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는 이 손해배상인데요. 이 손해배상에서는 이 손해배상의 손해는 어떤 손해냐라는 것입니다. 이 손해가 어떤 손해냐? 이것은 바로 당의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 있겠죠. 따라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손해로. 그래서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 즉 원상회복하고 서로 간에 손해배상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이행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민법상의 효과를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구성하면 매매계약을 해지해서 소유권을 매도인한테 넘겨주잖아요. 매수인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갑이 예컨대 토지 소유권을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해주고 토지를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이렇게. 여기 등기했던 것을 물권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이 대금이 10억인데 갑과 을이 합의해서 아직 잔금 일부를 1억을 아직 미지급한 상태인데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약정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다. 이렇게 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죠. 왜냐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당사자 합의로 등기 이전을 했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를 가졌으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취득 있는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잔금 1억 원은 자기들끼리 합의로 정해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예컨대 을이 여기에 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면 그 대출 받아서 갑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날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계속 불이행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을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되면 당연히 갑은요, 요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죠. 보통의 이행지체니까 갑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하겠죠. 상당 기간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자, 1억은 빨리 잔금 지급하라.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겠죠.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해제권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이 계약을 해제한다. 자, 이랬을 때 이 해제 효과를 이제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성해 보자. 이론적으로 구성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 매매 계약이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소급 실효되니까. 소급 실효되면 이 매매 계약 속에는 물권법상 소유권 양도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도 함께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인성 관계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하죠. 자, 판례의 유인성에 근거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라서. 그러면 소유권 양도 계약이 매매 계약과 이렇게 같이 합체돼서 그러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소유권 양도의 계약도 무효가 되고 따라서 유인성에 근거하면 저기에 있는 을의 소유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소유권이 바로 없어지고 이 소유권이 갑에게로 당연히 복귀되겠죠. 자, 여기서 당연 복귀라는 말, 유인성에 의한 소유권이 당연 갑에게로 복귀되었다라는 말은, 매도인에게 복귀됐다는 말은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이 말은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는 그대로 있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죠. 등기는 여기 있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을로부터 갑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불효,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변동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소유권은 없는 상태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무효 등기니까 당연히 이 갑의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죠. 을로부터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갑은 소유권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적 말소 등기 청구권이다. 즉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유인성에 근거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 입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물권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되었다. 두 번째, 당연 복귀되었다는 의미는 187조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뜻이다. 세 번째, 이때 갑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을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이 말소 등기 청구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 그러냐? 소유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소유권이야 물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되겠죠.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론적 판단입니다. 해제권 행사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우리 판례의 유인성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판례의 유인성에 따르면 바로 물권 변동적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물권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취하게 됩니다. 물권적 효과설.
어떤 물권적 효과냐 하면 바로 물권이 해제함으로써 곧바로 매도인에게로 복귀된다. 이게 바로 물권 효과죠. 물권적 효과의 결과물로 이런 내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요 논리 순서대로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이게 바로 해제의 이론적 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교재는 374페이지 이하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해제 효과에 우리 법적으로는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판례죠.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구성하면 동그라미 3번 물권 변동과 관련해 보면 물권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판례죠. 니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유인설의 입장에 서면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도 물권 행위였던 합의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 따라서 당연히 매수인 앞으로 넘어갔던 재산권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다. 이렇게 되겠죠. 이 당연 복귀한다는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는 말을 우리는 물권적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가면 4번 소급표로 인한 제3자 보호 문제죠. 여기는 제3자라는 개념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있죠. 해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때 제3자 보호 범위는 이렇게 정리해 둬야 합니다. 보호 범위는 해제하기 전, 해제한 후 이렇게 나누어서 범위를 서나 불문, 선의 경우만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또 해당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인 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에 관계되는 이해관계 맺은 사람만이 제3자입니다. 물권에 기초로 한 물건을 기초로 한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A에 보시면 계약에 기한 급보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한 양수인 했죠. 물건이나 권리. 그 다음에 B 동그라미 급부 목적물의 저당권, 질권을 가진 자. 물건이죠. C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인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감유한 감유채권자. 그래서 새로운 감유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데 이때 이제 거기 보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목적물에 대해서 감유했죠. 물건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물건과 관련됐을 때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 가면 원상회복의 의무죠. 원상회복의 성질은 부당이득이다. 동그라미 6번이죠. 다만 그 범위에 대한 특칙이다. 해서 왜냐하면 전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반환 그리고 원물 반환이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이 되어 있죠. 원물 반환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 원물이 금전으로 반환할 때는 세 번째 줄 있죠. A 동그라미에 원물 반환 원칙의 A. 세 번째 줄에 금전일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는데 그 이자도 역시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 7번 동그라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했더라도 손해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병존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해제했다고 원상회복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면 틀렸다 그죠? 자,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되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 그만큼 못 받은 거니까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378페이지 가면 해제권 소멸입니다. 해제권 소멸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하기 전에 말이죠. 해제하기 전에 이행해버리면 그 해제권은 더 이상 행사 못하겠죠. 그 다음에 해제권의 제적기간은 10년이죠. 왜냐하면 해제권이 형사권이니까 형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죠.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1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대방 계약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죠. 그것이 기억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최고해서 상당기간 해제 여부에 대해서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자가 해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그 상당기간 동안 상대방이 해제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면 그 해제권을 소멸한다. 그 다음에 니언과 디귿은 해제권의 소멸의 특유한 사유죠. 니언에요. 해제권자의 목적물, 해제하면 해제권자는 당해 받은 것을 그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제권자가 해제하기 전에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물건을 자기 잘못으로서 멸실 훼손했다든가 새로운 물건으로 개조해서 그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해제권자는 해제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는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해제권자 어떤 한 사람이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해제권 전부를 행사 못하니까 결국은 해제권 전부 소멸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소멸의 불가분성이라 하여 해제권자 한 사람의 해제권 행사할 수 없게 되면 해제권은 더 이상 행사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심할 것. 이때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그 다음에 이 행사의 불가분성 때문에 소멸 관계에서도 불가분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의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은 불가분 관계입니다. 이 두 개의 성격은 같은 성격이죠. 자, 이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불가분적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우리 민법상의 규정, 전원이 행사해야 되고 전원으로부터 행사해야 된다라는 행사의 불가분성, 또 해제권 한 사람이라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전부가 해제권 소멸한다는 불가분성,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약정을 통해서 달리 정해도 무방하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해지에 관한 것이죠. 자, 해지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해제와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나 차이점을 알아둬야겠죠. 따라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하면 해제 대상은 일반적으로 일시적 계약에서 해제를 합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일시적 계약, 매매 같은 것, 교환 계약 같은 것은 해제의 대상이죠.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은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제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소급에서 효력을 상실하죠. 해지를 하게 되면 장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장래효다 이렇게 하죠. 자, 해제를 하게 되니까 원상회복이겠죠. 처음부터 이러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해지는 청산관계로 종료합니다. 서로 간에 청산 의무.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거래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거래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효력을 상실해야 되니까 여기에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자는 것이죠. 돌려주는 게 아니죠. 청산한다. 청산. 이렇게요. 같은 점은 채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하는 거니까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계약 해지했을 때 그죠. 이 외에는요 일반적으로 해지권 발생 모습도 약정 해지권, 법정 해지권, 법정 해지권도 개별 규정에 있는 해지권과 일반적 해지권, 일반적 규정에 있는 해지권은 채무불이행, 즉 계속적 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의 모습은 해지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그죠?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의 불가분성도 역시 있고 소멸의 불가분성도 역시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소급효, 장래효, 그리고 원상회복, 청산 의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나머지는 그 모습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379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계약 각칙으로 들어갑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순서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